오늘은 이제 벡터의 미분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자기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잘 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경도,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기울기. 경도라고 하는 것은 그라디언트는 기울기예요. 다음에 발산. 발산이라고 하는 건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다이버전스를 발산.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이죠. 회전. 그래서 경도, 발산, 회전.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요. 미분 연산자라고 불러요. 미분 연산자. 그러니까 미분을 할 때는 지금 요게 미분 기호죠. 여기 있는 게 미분 기호죠. 그래서 이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죠. 요거는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y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 dt분의 d, 뭐 또는 dy분의 d,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그 3차원을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직각좌표를 배웠단 말이에요. 3차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다 이 부분이 직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x에 대한 부분이고 y에 대한 부분이고 z에 대한 부분이면 이 부분을 미분할 때는 이러한 3차원에 대한 어떤 벡터를 미분한다. 그러니까 x에 대한 값이 얼마, y에 대한 값이 얼마. 그럼 여기가 a의 x가 되고요. 여기가 a의 y가 되겠죠. 거기에 z축으로 얼마, z에 대한 값 여기가 얼마면 나란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같은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점으로부터 요렇게 될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ax, ay 또 여기가 뭐예요? az라고 한다면 그 벡터가 0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벡터를 미분하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x축에 대한 미분, y축에 대한 미분, z축에 대한 미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육면체로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육면체. 이렇게 육면체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육면체 그림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벡터가 0점으로부터 여기까지니까 x축에서 얼마 떨어지고 y축에서 얼마 떨어지고 z축에서 얼마 떨어진 지점, 그 지점에 대한 벡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벡터에 대해서 각각을 x, y, z를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미분 연산이라고 하는데, 미분기호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편미분이라고 그래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분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미분 연산자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x에 대한 미분, y에 대한 미분, z에 대한 미분을 각각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yz는 상수입니다. y에 대해서 미분할 때 xz는 상수가 되고요. z에 대해서 미분할 때 xy는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어지는 이런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고요. 그 기호를 이렇게 삼각형 거꾸로 붙이는데 얘를 갖다 우리는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델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델 또는 나블라, 나블라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나블라 또는 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그 벡터를 미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미분 연산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 로테이션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포화송의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 스토크스 정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미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미분 연산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그라디언트 기울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구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경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구배 경도, 그라디언트라고 그래요. 자, 이 그라디언트는 기울기인데요. 그라디언트 V. 그러면 그라디언트 V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 V가 전압입니다. 또 전위라고 하죠. 전위. 그랬을 때 이것을
그라디언트 V라고 하면 전위 경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위 기울기입니다. 전위 경도. 임의의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바로 이 대를 취한다는 얘기야. 미분을 한다는 얘기죠. 대를 취하면 그것이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 경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V 하면 V가 스칼라 함수인데 그라디언트를 취해주면 걔가 뭐가 된다? 그렇죠.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V는 델 도트 V로 표현합니다. 델 도트 V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델이죠. 라블라 V입니다. 그래서 이 V를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면 V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V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V를 Z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전위 경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가 스칼라 함수입니다. 스칼라 함수. 그렇지만은 이 스칼라 함수를 그라디안트를 취해주면 델 도트를 해주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벡터가 됩니다. 벡터가. 왜? 이 방향이 존재하죠? 단위 벡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벡터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위 경도, 이게 경도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기울기단 말이에요. 기울기다라고 하면 델 도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해되겠죠? 델 도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델을 취한 겁니다.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델을 취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발산.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라디언트하고 다이버전스하고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발산이라고 하는 거, 이건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 발산. 이거는 이제 벡터를 스칼라 함수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는 V라고 하는 전위 경도는 스칼라 함수를 대를 취했는데 지금 얘는 뭐예요? 벡터 함수를 미분해 주는 거야. 벡터 함수를. 그럴 때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는 얘기죠?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벡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벡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전스 2라고 하는 것은 델 도트 2가 된다. 그래서 요게 벡터입니다. 그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뭐죠? 벡터에 대한 내적이 있죠. 내적. 내적은 그 결과가 뭐가 된다? 성분이 같은 것끼리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스칼라가 됩니다. 스칼라 함수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벡터인데 뭐가 된 거예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만 남죠. 당연하죠. 같은 것만, i가 같은 거니까. 같은 것만, 왜? 내적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적, 외적 배웠죠?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것끼리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 그래서 그 다이버전스의 결과는 스칼라가 됩니다. 스칼라가 됩니다. 전위 경도의 결과는 걔는 뭐가 되죠? 벡터가 되는데 다이버전스는 그 결과가 스칼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전개가 존재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전개라고 그래요. 나중에 전개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전개를, 벡터를 어떻게 준 거예요? 델 도트를 취해준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곧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발산, 다이버전스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뭐예요? 발산입니다. 발산, 다이버전스를 해주면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도트기 때문에, 내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같은 성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니까 같은 성분이 돼야 돼. XX, YY, ZZ가 돼야 되죠. 요거는 성분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미분이기 때문에 요게 되죠. 얘네들은 적분이니까 답이 되지는 않죠. 그런 쪽에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뭔지, 발산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벡터를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다이버전스를 취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로테이션을 한번 해보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벡터를 회전하는 겁니다.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조금 전에는 내적을 했지요. 내적을 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적, 벡터에서 내적을 하면 벡터를 내적, 벡터 내적을 하면 발산이 되는데 벡터를 크로스, 즉 외적을 하는 겁니다. 외적, 외적. 얘는 크로스가 되어 있죠. 크로스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외적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가 되죠? 로테이션이 됩니다. 로테이션.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다른 말로 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컬. 로테이션 또는 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컬 A, 로테이션 A다. 그러니까 컬 H라고 하기도 하고 로테이션 H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가 된다?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델 크로스 H가 되는 겁니다. 델 도트 H는 발산이 되는 거고 다음에 델 크로스 H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렇죠. 그거는 회전이 되는 겁니다.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적에 대한 개념과 외적에 대한 개념, 벡터에 대한 곱셈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지금 내적, 외적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개념을 가져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개념을 가져가야 돼요.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도 이제 개념을 알려주잖아요. 그라디안트가 있었고 다이버전스가 있었고 로테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라디안트가 뭔지, 다이버전스가 뭔지, 로테이션이 뭔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H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자계에서 배워요.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계에서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자계를 해석한다든지 전계를 해석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이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그래서 이 개념을 처음에 공부할 때 내가 이거를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몰라도 돼,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자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hx, i, hyj, hzk라고 하는 이런 자계의 세기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나블라 크로스가 되는 거죠. 나블라 크로스가 되어지면 델 크로스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이 같은 성분끼리는 없어지게 되고 같은 성분끼리는 없어지고 서로 다른 성분끼리 곱이 존재하죠. 다른 성분끼리 곱이 존재하죠. 같은 성분은 없어져요. 같은 성분은 없어지고 다른 성분, 크로스니까. 크로스는 같은 성분은 없어지잖아요. 같은 성분은 0이 돼버리죠. 그거니까 다른 성분끼리 존재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방향은 뭐가 돼요? i에서 j를 곱해주면 k가 되는 거죠. 이런 그 방향은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른손으로 감아주는 형태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전선을 오른손으로 감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I에서 J로 K로 이게 직각이야. 그러니까 K의 방향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죠. 위로 올라가는 것은 플러스 K,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마이너스가 K가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될 때는 이렇게 감아질 때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되죠. 이게 오른나사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IJ는 K가 되고 또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돼? J에서 I로 간단 말이에요. J에서 I로 가면 이렇게 감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른 나사 방향이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럴 때는 뭐가 된다? J에서 I로 가면 마이너스 K, I에서 J로 가면 그러니까 I 크로스 J는 얘는 뭐가 돼요? K가 되지만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그러한 개념을 오른 나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릴 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방향을 따져서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지금 IJ만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JK도 I로 가고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기준으로 하는지, 이거 두 개를 기준으로 하는지, 이거 두 개를 기준으로 하는지 따라서 각각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을 그 벡터의 방향이죠. 그걸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I는 I끼리, K는 K끼리 묶으면 이것이 되는 거죠. 얘가 우리가 벡터의 회전이다. 회전에 대한 값을 로테이션을 하라 그러면 요거에 대한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이야기는
요거를 행렬로 표현하면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렇게 계산하는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 마이너스죠? 두 개면 여기 한 개하고 짝이 되어지는 거죠. 한 개면 몇 개하고 두 개하고 짝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 것은 마이너스 값을 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값이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으면 얘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스의 방법을 이용해서 벡터 해석을 하는 방법도 배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H는 로테이션 H고 컬 H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회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그대로 얘기하면 로테이션이 회전이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라디안트, 다이버전스, 로테이션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로테이션이 크로스입니다. 로테이션, 다이버전스는 돋듭니다. 정리가 되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를 두 번 하는 거예요. 대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대를 두 번 하는 이러한 그 부분을 갖다가 델 제곱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델 제곱이라고 안 부르고요. 라플라시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플라시안. 라플라시안은 미분이 두 번, 이게 미분이 되는 겁니다. 두 번. 이게 미분이에요. 이게 미분.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 고차원적인 수학에 가면 벡터 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벡터 연산. 우리 뭐 벡터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 이 다이버전스, 그라디안트만을 가지고 또 로테이션 이런 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연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전자장 수치 해석이라고 조금 더 한 차원 더 높은 고차원적인 그 부분에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걸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좋아요. 나중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전자장이라고 하는 거, 전자기파 해석을 할 때 전자장을 이해하게 할 때 결국 그 벡터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벡터 연산이 좀 복잡하니까 뭐 거기까지는 안 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만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기사 수준은 그렇게 복잡한 뭐 전자장애를 해석하기 위한 벡터 미분의 연산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요거 델 제곱이 뭐냐 이거예요. 라플라시안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미분이죠. 이게 미분을 미분한 걸 다시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근데 이 델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예요.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되죠.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라디언트는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에다가 다시 뭐야? 다이버전스를 해주는 거죠.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같은 성분끼리죠. 돋뜨니까. 돋뜨잖아요. 이건 같은 성분끼리죠. 다른 것들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I, J가 되든지 또는 J, K가 되든지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K, I가 되든지 하면 얘는 뭐가 돼버려요? 90도니까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0. 그건 0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I가 되든지 J가 되든지 또 K가 되든지 하는 것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으면 같은 성분끼리만 존재하게 되고 결국은 이거 곱해지고 이거 곱해지고 이거 곱해지면 이거는 1이 되니까 벡터의 방향이 없어지죠. 벡터 방향도 없어지고 그 다음 뭐예요? 이게 미분이 되고 뭐죠? 그렇죠. 스칼라를 두 번 미분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는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제 돋든지 크로스인지 그러니까 벡터 해석을 할 때 벡터 계산할 때 얘를 내적으로 할 것인지 외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 즉 다이버전스를 할 것인지 로테이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정리하세요. 다음 이야기는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토크스 정리. 스토크스 정리는 이건 뭘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적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적분. 적분인데 면적분하고 선적분하고 변화되는 개념을
스토크스 정리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스토크스 정리 또 발산 정리 뭐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개념들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건데 뒤에서 이 얘기를 하면 또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리 한번 벡터에서 이런 것을 공부할 것이다라고 서머리를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지금 여기서 그런 것이 있겠구나라고만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이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커다란 이거 지금 조그만 네모난 거 말고요. 커다란 이런 면이 하나 있습니다. 큰 면이죠. 이게 큰 거죠. 근데 이거를 아주 잘게 잘게 썰어요. 그러면 이런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얘가 뭐가 되느냐? 미소 면적이 됩니다. 미소 면적.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면을 잘게 썬 미소 면적으로 나누었을 때에 이 미소면을 주회하면서 일주하는 거죠. 이 미소면적 아무거나 하나 잡으세요. 방향을 잘 보세요. 화살표 방향 보세요. 얘를 일주하면서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하는 겁니다. 미소면적에 대한 적분인데 이 미소면적을 갖다 우리는 델 크로스 A를 해주는 거예요. 로테이션을 취해준다. 미소면적에 대한 로테이션을 취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로테이션을 구할 때 여기가 이 방향을 잘 보세요. 여기가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럼 그걸 이제 한 회전을 하면서 적분해 준다는 거예요. 그 주회 적분이라고 그래요. 주회 적분을 표시할 때는 기호를 그냥 적분은 이거고요. 주회 적분은 동그라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붙여주는 거. 근데 얘를 적분하는 것은 하나를 적분하면 요게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요걸 한번 보세요. 여기도 요게 결국 미소 면적이 있겠죠. 그러면 이 미소 면적도 역시 적분을 해주면 로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로테이션을 해주면 방향을 보세요.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하는 이 두 면은 서로 어떻게 되죠? 방향이 상쇄가 되죠. 상쇄가 돼서 없어져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요 부분도 요 면적 하나를 역시 로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보세요. 여기 두 개 방향이 어떻게 되죠? 서로 상쇄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개를 보면 방향을 이렇게 똑같이 가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상쇄되고 여기 상쇄되죠? 그러니까 요 네 개 하는 것이 각각 네 개를 해서 더해 준 것이 이 뭐야? 전체 요렇게 네 개 한 거하고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된다면 여기 있는 각각의 이런 미소 면적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다 더해주면 미소 면적의 것을 다 더해주면 이 면적의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준 거죠? 그렇죠. 로테이션 해준 거하고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소 면적이 있다. 그럼 미소 면적에 대한 로테이션 값을 취해주면 미소 면적은 이것이단 말이에요. 로테이션 A예요. 임의 벡터 A의 미소 면적으로 나눴을 때 미소 면적을 DS라고 한다면 DS에 대한 적분이 되겠죠. 로테이션 A에 대한 적분을 취해주는 거예요. 적분을 취해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이렇게 적분을 취해준 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죠. 이것은 이 전체에 대한 적분을 해준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전체는 요게 뭡니까? 면적이 아니라 선이죠. 이건 선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적분을 해준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소 면적에 대한 것들을 적분을 해주, 이게 로테이션을 취하는 것은 요거 하나고요. 이거를 다 합치는 걸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A다라고 하면 러트 A다라고 하면 요 하나를 한 건데 이걸 인테그랄 했다라고 하면 이걸 다 더했다는 얘기 아니야. 적분이니까. 적분은 이게 모으는 거죠. 미분은 짧게 쓰는 거고요. 의미가. 그러니까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A 한 것을 다 모아주면은 그것은 이 전체에 대한 선이죠. 그 선에 대한 부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다 상쇄되고 나서 전체를 회전한 선적분한 값과 그 크기가 똑같게 되어지는 주회적분이죠. 회전한 선적분이에요. 얘는 회전적분이 아니죠. 회전적분이 아닙니다. 같아진다. 그래서 면적적분하고 얘는 면적입니다. 얘는 뭐죠? 선적분하고의 변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스토크스 정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적분을 면적적분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면적적분을 선적분으로 변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토크스 정리라고 그래요. 뭐 별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스토크스 정리가 그때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개념 정도만 아시면 돼요. 면적 적분을 무슨 적분으로? 선적분으로 또는 선적분을 면적 적분으로 바꾸는 거를 우리는 스토크스 정리라고 그래요. 반대로 면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바꾸거나 최적 적분을 면적 적분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발산 정리라고 그래요. 발산 정리. 발산 정리. 가우스 발산 정리. 이거는 스토크스 정리. 가우스의 정리, 스토크스의 정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에요. 자, 보세요. 스토크스 정리도 그 정리만을 물어보기도 해요. 스토크스 정리를 표현한 식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토크스 정리를 표현한 식은 이거는 선하고 면적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통 V는 최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V는 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C는 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면적 면적이고요. 선 최적이고 선 최적이죠. 선하고 면적이죠. 요게 스토크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예, 그 이야기를 정리하시면 돼요. 발산 정리는 얘는 뭐죠?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2를 해서 이거를 최적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예요. 최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거는 뭐가 되느냐? 그렇죠? 최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거는 면적을 한 거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면적. 최적과 면적에 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전개 2를 면적해 주는 것은 전개 2에 대한 면적 적분은 전체 이 부분에 대한 최적 적분하고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이걸 발산 정리라고 그래요. 이게 발산 정리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거고 스토크스 정리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에 대한 수학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적 적분과 최적 적분에 대한 관계면 뭐가 된다? 면적 적분과 최적 적분의 변환 관계면 가우스 발산 정리다. 그 다음에 선적분하고 면적 적분의 관계면 스토크스 정리다라고 하는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면적은 최적하고 같다라는 거죠. 이퀄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발산 정리라고 하는 거죠. 발산 정리. 발산 정리다. 이런 변환 관계식이다. 우리가 이걸 도입하는 것은 변환 관계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만 정리하시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 두 번째 장을 배워야 되는데요. 두 번째 장은 정전계입니다. 1장은 뭐 관연도 문제가 그렇게 나온 게 별로 없고요. 2장부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정전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1장에서 배웠던 어떤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정전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정지된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지된 전기. 정지된 전기다. 정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뭐 간단히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책받침을 옆구리에다 뻑뻑뻑 밀고 머리카락 근처에 갖다 대면 뭐가 생겨요?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죠. 그게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을 정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정전계가 뭐고 정전기가 뭔지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하나하나 내리게 됩니다. 잘 보세요. 두 물체를 마찰하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왜 전기가 발생하느냐?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 마찰 전기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최외곽 전자라고 하죠. 그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되니까 전자를 뺏긴 쪽은 양의 전기를 띠게 되고 전자를 얻은 쪽은 음의 전기를 띠게 되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가 없어지면 플러스 전기가 되죠. 마이너스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원래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전자 개수하고 양자 개수가 똑같아서 중성이 되어지는데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양자가 하나 많기 때문에 양의 전기를 띠게 되고요. 또 전자를 하나 얻게 되면 전자 개수가 하나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음의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전기와
음의 전기는 전기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마찰 전기라고 부르고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대전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는 한계가 질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굉장히 작아요. 이런 마이너스 31승입니다. 0.00000이 31개가 가는 거죠. 31승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전자 한 개의 반지름은 요만큼 10의 마이너스 15성입니다. 눈에 뵈지도 않아요. 엄청 작죠. 이러한 메타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전자는 전하라고 하는 전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에서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바로 이 전기적인 양, 쿨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쿨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자다. 그래서 전자를 우리가 이제 이만큼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자의 질량과 전자의 전기량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나누게 되면 킬로그램당 쿨롱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킬로그램당 쿨롱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위를 좀 잘 보세요. 자, 물질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죠. 핵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에는 원자 핵이 존재하잖아요. 핵은 존재하게 되는데 뭐가 있다? 양성자라고 하는 양자와 아무것도 없는 중성자,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고 그게 핵 속에서 결속이 되어 있죠. 이 안에 양자들이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양자들은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하느냐? 반발력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반발력이 깨지지 않고 이 핵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원래는 반발력이 존재하죠. 그리고 전자는 이 부분에 핵의 주위를 마치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행성, 즉 지구가 도는 것처럼 공전, 자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전을 하겠죠. 그 공전하는 것처럼 수금지와 뭐 이렇게 얘네들이 돌잖아요. 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는 궤도에 따라서 전자들이 개수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의 행성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전자가 돌고 있고 전자가 이제 공전하고 또 스핀도 합니다. 자전도 하고 합니다. 동일하게 돕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끼리는 뭐가 작용해요? 이것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구속력, 흡입력이 작용하죠. 이제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 결속력을 깨는 거죠. 이 부분에 이 핵을 깨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이 미는 힘이 에너지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 같은 경우나 또는 우라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물질 중에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같은 이러한 그 방사능 원소들은 특히나 여기서 원자 핵에 대한 부분이 분열이 되어지면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요 물질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작용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정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모든 물질은 이러한 그 분자, 원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분자는 원자의 집합체다. 그리고 그 주위의 궤도를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가장 바깥 궤도에 돌고 있는 이러한 전자는 쉽게 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바로 정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개념 잡히죠?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좀 한번 보죠. 예제인데요. 두 개의 물체를 마찰하면 마찰 전기가 발생하고요. 마찰 전기가 발생하면 이 마찰 전기를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뭐 마찰하면 흡인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 원인은 뭐냐면 열에 의해 가지고 가장 표면에 있는 가장 가까운 무엇이 이동해서 마찰 전기가 생기느냐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한 전자를 뭐라고 해요? 표면에 가장 가까운 전자를 최외곽 궤도에 있는 최외곽 전자인데
걔가 이제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프리 일렉트론이 돼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떤 도체를 타고 이동하게 된다든지 정지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도체, 부도체, 뭐 이런 반도체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결국은 전자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면 책받침이죠. 책받침. 그렇죠. 책받침을 옆구리에 대고 문질렀잖아요. 헝겊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도체의 개념이 아니라 부도체의 개념이죠. 그래야 정지된 정전기가 존재하게 되죠. 도체에서는 전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하고 만나게 되냐면 이동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체 같으면 우리가 이제 그 정전기가 몸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옷 같은데 남아 있는 상태가 되다가 도체를 만나게 되면 즉 자동차 손잡이를 잡는다든지 문 철로 된 문 손잡이를 잡는다든지 할 때 갑자기 정전기가 빡 튀죠.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그 정지된 전기가 도체를 통해서 대지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회로가 구성이 될 때는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그걸 갖다 우리는 컨덕터라고 부르고요.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고 정지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 우리는 non 컨덕터 또는 아이솔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솔레이터 뭐 인슐레이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절연체 non 컨덕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흔히들 얘기하는 그 진성 반도체, 그 다음에 불순물 뭐 이런 얘기하는 그 반도체입니다. 그래 게르마늄, 실리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반도체 성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전자기적인 현상을 공부하게 된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정전 유도, 우리가 이제 그 전기가 대전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대전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그 현상을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전 유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뭐 마찰에 의해서 열에 의해 가지고 전자가 이동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얘는 이제 정전 유도에 대한 개념인데요. 잘 보세요. 이미 전하가 차지되어 있습니다. 전하가 여기는 이제 차지되어 있는 양전하가 차지되어 있는 부분에 것을 갖다가 요게 차지되어 있지 않은 뭐라고 할까요? 불규칙적으로 지금 이거는 나눠져 있는데 불규칙적으로 전하들이 배열되어 있는 이러한 구가 있을 때 이것을 양의 전하가 차지되어 있는 부분을 근접시켜 주면 얘를 이쪽으로 근접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양의 전하 있는 쪽에는 반대쪽으로 음전하들이 모이게 되고 반대쪽 음전하의 반대쪽에는 양에 대한 전하들이 모이게 되어서 전하가 나누어지게 되죠. 배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전 유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적인 어떤 물체에다가 전기적으로 얘는 중성적으로 띄고 있는 물체죠. 대전된 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 물체를 근접시켜 주면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가 나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Q 쿨롬에 대한 전체적인 전하가 있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Q 쿨롬에 대한 부분과 여기는 플러스 Q 쿨롬의 전하가 나뉘어지게 되죠. 그렇게 나뉘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정전 유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가 작용하느냐?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정전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정전력이죠. 근데 그건 무슨 역이 작용하느냐? 끌어당기는 역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해서 흡인력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플러스 같으면 뭐가 되죠?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것도 정전력입니다. 그래서 정전력이 작용하는데 그 정전력은 흡인력도 작용할 수도 있고 반발력도 작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을 처음 이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쿨롱이라는 사람이에요. 쿨롱이 언제적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자,
몇 년도죠? 1700년도입니다. 1785년 프랑스 사람인 쿨롱에 의해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전 유도를 하든지 대전이 된다든지 되어 있을 때 옆구리에다 책받침을 문질렀을 때 머리카락에 갖다 대면 머리카락이 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정전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정전력이 작용하는 것을 쿨롱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쿨롱은 그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게 되고요. 법칙을 세운 것이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쿨롱의 법칙은 결국 이제 그 뉴턴의 만유인력에 의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 아시죠? 그것이 이 전하 사이에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론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랜 옛날이에요. 과학이 우리가 지금 여기 생각하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이 아니죠. 그 옛날 사람이 벌써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이나 쿨롱이나 이 사람들의 업적은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잘 보세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바로 쿨롱의 법칙하고 그 유도되는 과정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냐? 만유인력에 대한 법칙. 이거는 이제 그 뉴턴이 세운 건데요. 요 공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힘입니다. 이 힘은 뭐냐? 태양하고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태양하고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그것은 태양과 행성 사이에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태양과 행성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식을 세운 것이 바로 이 식이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때 이 G는 뭐냐? G는 만유인력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만유인력 상수. 이거하고 동일하게 똑같게 양전하 사이에도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쿨롱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개념이 좀 잡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걸 가지고 쿨롱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이제 뉴턴이 세운 만유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똑같아요. 질량에 대응되는 것이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가 플러스 Q라고 하면 힘은 무슨 힘이 작용하느냐?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Q라고 하면 힘은 무슨 힘이 작용한다?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크기는 만유인력의 식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식을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만유인력 상수라고 그러죠. 이 스타일과 똑같아요. 쿨롱의 법칙도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쿨롱의 법칙도 만유인력의 법칙하고 동일한 스타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K라고 하는 것이 상수가 되겠죠. 만유인력 상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메타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이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 복잡한 과정을 띄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K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비례상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로 표현해서 이걸 갖다가 쿨롱의 법칙에 의한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하주의 매질과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매질의 또 단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공기 중에 순수한 공기 중에 놓았을 때 하고 공기 중에 그 다음에 어떤 기름 속에 그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전체가 되는 거죠. 유전체 속에 놓았을 때 하고 힘이 다르게 작용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유전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유전율.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기 중이냐, 진공 중이냐, 기름 속이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주 공간에서는 진공 상태죠. 지구 이 대기 상태에서는 공기 중이 되죠. 기름 속에서는 이제 유중이 되죠. 거기에 따라서 작용하는 힘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공 상태가 되니까 그걸 진공 중에 어떤 그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질이 진공인지 공기인지 기름인지에 대한 그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정수 이것을 우리는 유전율이라고 하고 그거에 의해서 비례상수를 결정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이때에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 입실론 제로라는 값이 그러면 어떤 값이냐? 이건 진공 중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기준. 그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서 빛의 속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빛이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컨만큼 가게 될 때 그걸 C제로라고 하거든요. 그런 빛의 이동 속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입실론의 값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빛의 이동 속도.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얼마가 나온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요 얘기가 되겠죠. 요게 되겠죠. 거기다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걔가 얼마가 나오느냐?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와요. 9 곱하기 10의 9승.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보세요. 4파이 입실론 제로 4파이 C 제로분의 10의 7승이잖아요. 그러니까 4파이 9 곱하기 10의 9승 이게 8.850 나오니까 결국은 요렇게 위치만 바꿔줘도 이게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가 되느냐 9 곱하기 10의 9승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Q1, Q2의 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그 크기 뉴턴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R0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R0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이죠, 방향. 변이 벡터, 방향입니다, 방향. 단위 벡터, 변이 벡터 하는데 그런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요것이 쿠울롱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울롱의 법칙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반발력이 생기기도 하고 흡인력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반발력과 흡인력이 양 전하의 크기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것과 같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G의 R제곱의 M1M2라고 하는 태양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동일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쿨롱의 법칙이 정전력이거든요. 정전력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주로 어디에 많이 적용이 되냐면 집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진기는 이제 그 먼지를 포집하는 거죠. 굴뚝에다가 집진기를 설치하면 굴뚝을 통해서 연도에 연소가스가 나갈 때 연소가스 중에 부유되어 있는 먼지들을 포집을 해서 먼지를 걸러주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제 집진기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고압을 가해서 정전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력을 발생시켜서 정전력이 존재하는 공간 내에 이런 그 전하들이 이동하게 된다면 끌어당겨지겠죠. 그런 힘을 이용하는 것이 집진기. 또 스피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힘에 의해서 콘덴서 스피커는 역시 그 정전력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스피커도 콘덴서에 대한 스피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압 전압계도 역시 정전력을 이용하게 되는데 아닌 것은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아닙니다. 마이크로폰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대화를 할 때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콘덴서 마이크를 쓰거든요.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켜서 보내주죠. 그러니까 마이크로폰의 구조는 유닛에 보면 이렇게 유닛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다이어프램이라고 움직일 수 있는 얇은 비닐 막 같은 게 있어서 음파가 들어오면 얘가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코일이 있어서 코일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게 되죠. 그 신호를 선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는데 이 신호가 이제 주기적으로 막 바뀌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
보통 뭐 믹서라고 한다든지 또는 믹싱하는 기기를 통해서 적절한 신호로 믹싱을 해주게 되고 그걸 갖다가 앰프를 가지고 증폭을 하게 되죠. 증폭을 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신호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전화선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닛에다가 어떤 그 음성 신호가 들어온다면 음성 신호가 코일이 움직이면서 전자유도에 의해 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뀌는 형태가 마이크로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폰은 쿨롱의 법칙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거죠. 정전력하고는 거리가 먼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주로 어느 곳에 이용이 되는가? 이러한 곳에 이용이 된다. 정전력이다라고 하는 개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빛의 속도는 상식이죠. 빛의 속도는 상식이고요. 그리고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이 4파이 C0분의 10의 7승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 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진공중의 유전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공중의 유전율이다. 4파이 곱하기 10의 그렇죠?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이죠. 그러니까 4파이 분의 1에다가 요거에 대한 개념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진공중의 유전율의 값을 찾아보는데 어느 거냐라고 하면 요거죠. 결국은 이제 계산기를 눌러보세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결국은 요게 그 단위가 파라포메타입니다. 유전율의 단위는. 근데 이 유전율의 단위가 파라포메타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유전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유전체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런 단위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쿨롱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는 뉴턴에 대한 단위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진공 중에 전기량이 1쿨롬인짜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 대전젠 두 개가 있는데 약 몇 메타 떨어져 있을 때 각 대전체에 작용하는 청력, 반발력입니다. 반발력은 1뉴턴이 되는가?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을 적용하면 쿨롱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9 곱하기 10의 구승으로 외우는 게 좀 쉽겠죠? 이렇게 되고 R제곱분의 Q1, Q2가 되는데 이것이 1뉴턴이 되려면 9 곱하기 10의 구승에 R제곱메타가 몇 메타 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죠. 이때 Q 값도 1 곱하기 1이 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R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죠. R제곱을. R제곱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되네요.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뭘 해주면 돼요?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죠. 루트. R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9 곱하기 10의 구승을 루트 씌워주면 그 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겠습니까? 1번이 답이 나와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9.5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도 뭐 단순하게 쿨롱의 값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공 중에 1m 떨어진 지점에 1m 떨어진 지점에 두 점전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9 곱하기 10의 9승이 됐다면 이때 점전하의 전기량은 뭐냐? 단위 전하입니다. 1쿨롬입니다. 1쿨롬. 1쿨롬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힘이 9 곱하기 10의 9승이 됐어요. 근데 원래 쿨롱의 법칙은 9 곱하기 10의 9승에 1m의 제곱에 어떻게 되죠? Q 같다 그랬죠? Q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곱하기가 되나요? 그럼 Q제곱이 될 때 여기서 Q 값을 구하면 얘가 뭐가 돼요? 약분되어 버리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 Q는 단위 전하가 되는 겁니다. 단위 전하. 그러니까 여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단위 전하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단위 전하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전하는 단위 전하죠. 1쿨롬의 전하를 1m 거리에다 두고 그때 힘을 계산했을 때 그 힘의 크기가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 되었다면 그때 양전하 똑같은 전하는 단위 전하 1쿨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위 전하에 대한 개념을 문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정전기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를 배웠고요. 그때 정전기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는 걸 배웠어요. 힘이 작용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때 같은 전하라면 반발력이 생기고 다른 전하라면 흡인력이 생기는데 그것은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 정전력이 존재하는 공간이 있어요. 어디에다가 갖다 놓으면 정전력이 존재하고 어디에다 놓으면 정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정전력이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는 전개라고 얘기해요. 정전개 내지는 전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지된 전개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작용한다? 그렇죠. 정전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1쿨롬의 전하를 플러스 1쿨롬의 전하를 어떤 곳에 갖다 놓았을 때 걔가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져보면 힘이 받는 부분이 정전개가 되겠죠. 힘을 안 받는 부분은 정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전개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는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